천한 것의 주검에 무슨 격식이냐. 그 한마디와 함께 한 여인이 이름도 없는 뒤뜰에 묻혔습니다. 그 여인의 딸은 평생을 벌레처럼 기어 살았지요. 첩의 딸이라 멸시받고 어미의 죽음조차 맨손으로 흙을 파며 지켜봐야 했던 그 세월. 그러나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임금의 눈에 든 그날 그 딸은 결심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도 없이 나를 짓밟은 이들을 위해 가장 화려한 지옥을 만들겠노라고. 자신을 살리려고 궁궐에 들여보낸 그 손으로 원수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억울한 서녀의 피눈물 섞인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꽃이라 불리지 못한 꽃이 하나 있었죠. 한양 북촌에 자리한 어느 판서댁 이야기입니다. 높다란 기와 담장 안쪽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으리으리하게 들어서 있었고 해마다 봄이면 후원의 작약이 탐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지나는 이들마다 저대꽃 구경은 한양에서 으뜸이라고 입을 모았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담장 뒤편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골방 하나가 있었으니 그 안에 사는 이가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최 판서의 서녀였어요. 아버지가 같아도 어머니의 신분이 다르면 천지 차이가 생기는 것이 그 시대의 법도였지요. 본처 정씨 부인이 낳은 자녀들은 비단 옷을 입고 글선생 앞에 당당히 앉았건만 연하는 밥대가 되어도 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행랑아범조차 길에서 마주치면 눈길을 피하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래도 연하에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기는 본디 판서댁 여종 출신으로 최 판서의 눈에 들어 측실이 된 여인이었어요. 가진 것이라곤 고운 심성과 맑은 목소리뿐이었지만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죠. 연하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밤마다 그 작은 골방 안에서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이런 말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연하야, 달을 보아라. 저 달이 스스로 빛나는 것 같으냐? 아니란다. 해가 있기에 달이 빛나는 것이지. 하지만 달빛이 없으면 이 깊은 밤 그 누가 길을 찾겠느냐? 너도 그러하다. 내 빛은 반드시 있다. 때를 기다려라. 연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지요. 연하가 14살 되던 해 어머니 오기가 갑자기 자리에 눕더니 사흘 만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체증이 심하셨던 모양입니다라고만 했지만 연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허약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전날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온몸이 퉁퉁 붓더니 곧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천한 것의 주검에 무슨 격식이냐며 뒤뜰 한쪽에 허름하게 묻어버렸지요. 어린 연하는 맨손으로 흙을 파고 어머니의 손이 닿았던 낡은 빛 하나를 함께 묻어드렸습니다. 눈물조차 마음 놓고 흘릴 수 없어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우연히 부엌 뒤편을 지나다가 행랑어멈 둘이 나누는 귓속말을 들었죠. 쉬이 마님께서 사약 마련하셨다는 거 알고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게. 측실년이 판서 어른께 너무 바짝 붙었다 싶었더니 결국 마님이 손을 쓰신 게지. 호랑이한테 거역하다 죽은 격이지. 연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독을 써서 죽인 것이었지요. 자신의 남편을 독차지하려는 그 차갑고
잔인한 질투심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원망도 멈추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긴 낡은 빚을 품속에 간직한 채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같은 고통을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골방에서 벗어나 저들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골방의 꽃은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햇살 한 줌 없는 어둠 속에서, 보는 이 없는 곳에서 가장 깊고 단단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하지요. 그러나 씨앗을 뿌리는 자는 훗날 그 씨앗이 무엇으로 자라날지 좀처럼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씨 부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이 골방에 가두어 놓은 작은 씨앗 하나가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삼킬 나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을 테지요. 봄이 3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날 밤 이후 연하는 조용히 변해갔어요. 울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고분고분해졌지요. 정씨 부인이 심부름을 시키면 군말 없이 달려갔고 본처 소생 아씨들이 바느질 실을 엉켰다며 짜증을 부려도 무릎을 꿇고 차분히 풀어드렸습니다. 골방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책을 읽었어요. 판서댁 서고에서 슬쩍 빌려온 사서삼경이며 여훈, 내칙 같은 책들을 밤마다 호롱불 아래 펼쳐놓고 입술을 달싹이며 한자 한자 외웠지요. 누가 보면 그저 순한 서녀가 심심풀이로 글자나 익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연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기회는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왔지요. 때는 연하의 나이 17되던 해 초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파발이 돌더니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간택령이 내렸다. 주상께서 새 후궁을 들이신다는 어명이었습니다. 양반과 처녀 중에서 용모와 덕행이 뛰어난 이를 골라 입궐시키라는 뜻이었지요. 한양 곳곳의 대문에는 빗장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홍기찬 딸을 둔 집안마다 우리 딸이 간택에 뽑히면 어쩌나 걱정하는 척, 속으로는 가문의 영광을 꿈꾸며 부산을 떨었지요. 최판서 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며칠을 골몰하더니 어느 날 최판서를 불러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집 처녀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최판서가 이 말을 찌푸렸어요. 본처 소생 딸들은 이미 혼처를 알아보던 중이 아니오. 섣불리 간택에 내보냈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집안 망신이지. 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 서녀를 쓰자는 것이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를 하나 그 아이는 신분이 수양딸로 들이면 그만입니다. 서류 한 장이면 되는 일이에요. 어차피 그 아이 이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주상의 눈에 들면 우리 가문에 날개가 달리는 것이고 떨어진다 해도 잃을 것이 없지요. 천한 것 하나 궁궐에 내보내는 것인데 망신은 무슨 망신입니까? 최 판서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연하는 딸이 아니었어요. 정쟁의 판 위에 올려놓을 말 한 필이었을 뿐이죠. 정씨 부인이 연하를 안채로 불러들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씨 부인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를 죽인 여자. 6년이 지났어도 그 생각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연하의 눈에는 미움도 두려움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너를 수양딸로 드리겠다. 간택에 응하거라.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지요. 기쁜 척도 놀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정씨 부인은 그 담담함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방에서만 살아온 서녀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그저 얼굴이 반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요. 방을 나서는 연화의 입술 끝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미소를 마님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열 수 없던 문을 당신이 열어주시는군요. 연화는 걸음을 옮기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지만 그 빛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힌다고. 이제 그 태양을 찾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비단옷이 맞춰졌고 쪽머리에 비녀가 꽂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에서 자고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받았어요. 시비 하나가 붙어서 머리를 손질해 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간택에 내보낼 물건을 다듬는 심정으로 연화를 치장시켰지만 연화는 그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했지요. 궁궐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름다움인가? 아니다. 총명함인가? 그것만도 아니다. 사람을 읽는 눈이다. 특히 임금의 마음을 읽는 눈. 연화는 간택 전날 밤 어머니의 낡은 빗을 꺼내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저들이 내준 비단길이 결국 저들의 무덤으로 가는 길임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화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한양 북촌의 판서댁 소슬대문이 삐걱 열리고 가마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지요. 정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영리한 계략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하면서요. 담장 너머로 후원의 작약이 막 봉우리를 틔우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 앉은 연화에게 이 봄은 시작이 아니라 오랜 겨울의 끝이었어요. 골방의 꽃이 마침내 뿌리를 뻗을 땅을 찾아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끝내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내보낸 저 가마 안에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사람이 단정히 앉아 있다는 것을. 경복궁의 봄은 달랐습니다. 바깥 세상의 봄이 왁자하고 분주하다면 궁궐 안의 봄은 고요하고 무거웠어요. 처마 끝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풍경 소리가 울렸고 넓은 마당 한가운데를 궁녀들이 줄지어 지나갈 때면 비단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렸지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안에 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연화는 첫날부터 느꼈어요. 간택 초간택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처녀 43이 모였습니다. 저마다 곱게 단장하고 나왔지요. 어떤 이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놀이개를 달았고 어떤 이는 목소리를 잘 가다듬어 상궁의 질문에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난 집안의 딸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며 새를 과시했고 끼리끼리 뭉쳐 작은 무리를 이뤘어요. 연화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옷은 단정했지만 수수했고 놀이개도 작고 소박한 것 하나뿐이었지요. 말을 먼저 거는 법도 없었고 누가 말을 걸어와도 짧고 차분하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엔 그저 존재감 없는 시골 처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연화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의 시선이 어디에서 오래 머무는지, 어떤 처녀에게 질문이 한 번 더 가는지, 주상이 있는 곳의 방향은 어디이고 그쪽을 향해 고개를 드는 처녀는 또 누구인지,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읽어나갔지요. 화려한 꽃은 꺾이기 쉽다. 향기가 너무 강하면 머리가 아프다. 오래 곁에 두고 싶은 것은 은은한 것이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은 아니었어요. 골방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스스로 깨달은 것이었지요. 초간택에서 15이 남았고 재간택에서 다시 5으로 추려졌습니다. 연하는 그 5 안에 들었어요. 정씨 부인은 소식을 전해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최 판서는 흡족한 낯빛으로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안목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삼간택을 앞둔 날 밤 연하는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남은 처녀들 중 2은 대신 집안 딸이었고 하나는 도성에서 손꼽히는 부호의 외동딸이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이미 궁중라인 출신 어머니를 둔 덕에 궁중 예절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연하는 가장 불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연하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지요. 골방에서 6년을 기다렸습니다. 밥 한 끼 눈치를 보며 먹었고 웃음 한 번 마음 놓고 웃지 못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한 걸음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연하는 호롱불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임금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일까? 권력은 이미 가지고 있지요. 아름다운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훌륭한 말을 해주는 신하들도 넘쳐나요. 그렇다면 임금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아마도 그 누구도 자신을 임금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주지 않을 때일 거라고 연하는 생각했습니다. 삼간택 날이 밝았습니다. 편전 옆 소청에서 5 처녀가 차례로 주상 앞에 나아갔어요. 주상은 옥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후원 정자에 나와 있었습니다. 격식을 낮추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시험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앞선 4 처녀는 저마다 준비해온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처녀는 시 한 수를 지어 올렸고 또 한 처녀는 전하의 만수무강을 비는 말을 능숙하게 늘어놓았어요. 나머지 2은 공손하게 몸을 낮추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예를 갖췄지요.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표정은 내내 잔잔했어요. 기쁘지도 지루하지도 않은 늘 그 자리에 있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연하의 차례가 왔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걸어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어 주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딱 한 번, 그러나 또렷하게. 주상이 먼저 물었어요. 먼 길을 왔는가? 다른 처녀들은 모두 이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황공하옵니다라든가 전하의 은덕으로 먼 길도 멀지 않았사옵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잠시 생각하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전하, 신첩은 달을 닮았습니다. 스스로 빛나지 못하나 전하라는 태양이 계시기에 비로소 그늘진 곳을 밝힐 수 있나이다. 정자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첨이 아니었어요. 아첨이었다면 주상도 그냥 웃고 넘겼을 겁니다. 그것은 고백에 가까웠지요. 자신이 빛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빛이 되고 싶다는 말. 잘 다듬어진 말이지만 그 안에 살아온 결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주상의 눈이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늘진 곳을 밝힌다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태양은 높은 곳을 비추지만 달은 낮은 곳도 외면하지 않사옵니다. 주상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리를 파한 뒤 그의 눈길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어디였는지 곁에 있던 내관은 똑똑히 보았지요. 사흘 뒤 연하에게 낙점이 내려졌습니다. 기별을 받은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손뼉을 쳤고 최 판서는 당장 잔치를 열자고 했어요. 집안 전체가 들썩였지요. 판서댁 수양딸이 후궁이 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북촌 일대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선명한 각오였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빚을 손안에 꼭 쥐고 연하는 낮고 분명하게 혼자 되뇌었지요. 이제 시작이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궁궐의 담장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품은 뜻은 그 담장보다 더 높았어요. 향기 없는 꽃은 꺾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뿌리가 깊은 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오래. 궁궐 안에도 계절이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바깥의 계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오가는 계절이었지요. 임금의 눈길이 닿으면 봄이 오고 그 눈길이 거두어지면 한겨울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곳. 그것이 궁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후궁과 궁녀들이 저마다 그 짧은 봄을 붙잡으려 온갖 방법을 다 썼지요. 진기한 음식을 올리거나 밤새 술을 놓아 정성을 보이거나 때로는 서로의 뒷다리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연하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았고 주상의 편전 근처를 얼쩡거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후궁들이 내관을 구슬려 주상의 동선을 파악할 때 연하는 처소 마당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궁녀들 사이에서는 벌써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저분은 총애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 모자란 분인가? 연하는 그 말들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흘려보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빈틈을 보이는 법이니까요. 주상이 연하의 처소를 찾아온 것은 입궁한 지 10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주상은 밤늦도록 편전에서 신하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머리가 무거워 후원을 거닐던 참이었습니다. 어쩌다 발걸음이 닿은 곳이 연하의 처소 앞이었지요.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시각이면 대부분의 처소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내관이 조용히 고했습니다. 연하 소원 마마의 처소이옵니다. 밤이 늦도록 불을 켜고 계신 모양이옵니다. 주상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문 앞에 다가섰지요.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혼자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니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서였지요. 그것도 임금이 신하들의 간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기록한 대목이었어요. 주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안에서 잠깐 멈추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러나 연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추한 곳에 전하의 옥체를 드리게 되어 황송하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주상이 들어서자 연하는 단정히 예를 갖추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후궁들은 임금이 오면 얼굴을 붉히거나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몸을 낮추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하는 그저 조용히 찻잔을 꺼내 차를 다렸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맞이하듯 자연스럽게. 주상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금박 병풍도 비단 방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책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창가 작은 탁자 위에 낡고 빛바랜 빛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 빛은? 주상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찻잔을 건네며 짧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신 어미가 남긴 것이옵니다. 버리지 않았구나. 어미의 손길이 남아있는데 어찌 버리겠사옵니까? 주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들어찼지요.
그가 어릴 때 잃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인지 아니면 날마다 무거운 옥자에 홀로 앉아 있는 자신의 외로움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상은 유독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떠나기 전 주상이 말했습니다. 달이 밝구나. 연하가 창밖을 올려다보며 대꾸했지요. 전하께서 계시기에 그러하옵니다. 주상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진짜였어요. 그 뒤로 주상의 발걸음은 자주 연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이 닷새에 한 번이 되었고 닷새에 한 번이 이틀에 한 번이 되었지요. 처음에 궁 안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렇게 조용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후궁에게 주상이 빠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주상은 연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다른 후궁들은 임금 앞에서 늘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더 높은 품계를, 더 좋은 처소를, 친정 오라비의 벼슬자리를. 그 원함이 눈빛에서, 말 사이에서, 손끝에서 배어나왔지요. 연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고 들었으며 때로는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조용하고 담담하게 꺼냈어요. 어느 날 주상이 신하들의 당파 싸움에 지쳐 무거운 얼굴로 처소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연하가 찻잔을 내밀며 말했지요. 전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약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 하옵니다. 흔들리시되 뿌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주상이 한참 연하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말이냐? 골방에서 혼자 생각한 것이옵니다. 주상은 그날 이후 연하를 소원에서 소용으로, 소용에서 귀인으로 차례로 올렸어요. 궁안이 술렁였지요. 이렇게 빠른 승품은 전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소식은 날개를 달고 판서댁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최 판서는 당장 이조판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자리 청탁을 넣었지요. 판서댁 문전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권세를 등에 업으려는 자들이었어요. 정씨 부인은 연하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아, 몸은 성하냐? 어미가 늘 내 안녕을 빌고 있단다. 연하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 넣었습니다. 어미.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쓰게 돌았어요. 당신이 죽인 사람이 내 어미였는데 지금 당신이 어미라고 쓰고 있구나. 연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고 다정한 말들로 가득 찬 답장을. 정씨 부인은 그 편지를 읽고 흐뭇하게 무릎을 쳤지요. 그러나 연하의 손은 편지를 쓰는 내내 떨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가는 손은 떨리지 않는 법이에요. 이제 권력이 생겼습니다. 궁 안에 눈과 귀가 생겼고 주상의 신뢰가 생겼어요.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었지요. 연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총에는 칼이 되었고 그 칼은 아직 꽃 안에 숨어 있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권세란 것은 묘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쥔 것도 아닌데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 권세였어요. 연하가 귀인의 자리에 오르자 판서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 판서가 이조 판서 댁 문 앞에서 한식경을 기다려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사람들이 판서 댁 대문 앞에 줄을 섰지요. 선물이 들어왔고 청탁이 들어왔으며 온갖 아첨이 들어왔습니다. 최 판서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람이란 분수 밖의 것을 얻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몸을 더 낮추거나 몸을 더 높이거나. 최 판서는 후자였지요. 딸의 덕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딸의 덕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운 덕이라고, 자신의 안목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거칠 것이 없었지요. 청탁이 들어오면 받았습니다. 뇌물이 들어오면 쌓았어요. 2조의 벼슬자리 하나를 팔고 병조의 굴량미 납품자리 하나를 더 팔았습니다. 판서 대꽃간이 불어났고 노비가 늘었으며 후원에는 새 정자가 들어섰지요. 정씨 부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총애를 자신의 것인 양쓰기 시작했어요. 동네 양반 안악들을 불러 모아 은근히 과시했고 며느리와 딸들에게는 더욱 위세를 부렸지요.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연화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정성스러운 편지가 궁궐로 들어갔어요. 내 딸아, 우리 집 큰 아이 혼처를 좀 알아봐 주렴. 혼주가 연화 너의 어미라는 것을 알면 좋은 데서 먼저 청이 들어올 것이다. 내 딸아, 내 아비 친구 되시는 분이 이번에 곤란한 일이 생기셨단다. 주상께 한 말씀만 여쭤보아 줄 수 있겠느냐? 편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연화는 그 편지들을 한 장도 버리지 않았어요. 곱게 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지요. 어떤 편지에는 최 판서가 받은 뇌물의 액수가 무심코 적혀 있었고 어떤 편지에는 어느 벼슬자리를 누구에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자랑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스스로 쓴 편지가 스스로의 죄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정씨 부인은 꿈에도 몰랐지요. 연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발이 아니라 귀였어요. 연화는 오랫동안 공들여 사귄 내인 하나를 통해 궁 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인이 최 판서와 거래를 텄는지, 어떤 하급 관리가 판서 댁 청탁을 받고 문서를 고쳤는지, 실처럼 가는 정보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증거란 것은 있기 전에 따면 쓴 법입니다. 덜 익은 증거로 일을 벌이면 오히려 자신이 다치기 쉽지요.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판서댁이 스스로 더 깊이 수렁에 발을 들여놓기를. 그리고 판서댁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최 판서는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국경 쪽 굴량미 조달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나라곳간에서 수백 석을 빼돌린 것이었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아는 하급 관리 하나를 먼 지방으로 발령내어 입을 막았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과 발령지, 날짜까지 연화의 귀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상이 연화의 처소에 들어서다가 그녀의 얼굴이 평소와 다른 것을 눈치챘어요. 연화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주상은 그 미소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음을 알았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연화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옵니까? 주상이 찻잔을 들며 대꾸했지요. 글쎄, 색이 고와서이겠지. 신첩은 다르게 생각하옵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질 때를 알기 때문이옵니다. 피어날 때를 욕심내지 않고 질 때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 순간이 온전히 아름다운 것이지요. 주상이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지금 내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누구의 이야기냐? 연화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주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연화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이 여인이 무언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주상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뜻밖의 방향에서 터졌어요. 연화가 증거를 모으는데 공들이던 내인이 누군가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판서댁에서 궁 안으로 심어둔 눈이 있었던 것이지요. 정씨 부인은 연화가 자신들의 뒤를 캐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 최 판서에게 급히 기별을 넣었어요.
최 판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밥그릇이 우리 집 덕에 채워지는 것을 아는 녀석이 무슨 짓을 하겠소. 그러나 정씨 부인은 달랐어요. 오랜 세월 안채를 꾸려온 여자의 본능이었지요. 그녀는 연하를 궁으로 들여보낼 때부터 뭔가 찜찜했습니다. 너무 순순히 따랐어요. 그때부터 이상했지요. 영감, 그 아이 눈을 보셨습니까? 처음 제가 데려와 앉혔을 때부터 눈이 달랐어요. 골방에 오래 있던 것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최 판서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오? 손을 써야 합니다. 저 아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안채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몰랐지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연하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앞서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으니까요. 골방에서 6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깊이가 달랐어요. 조급함이 없었지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서두르는 사람에게 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창밖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궁궐의 처마 끝 풍경이 낮게 울었지요. 연하는 자신의 처소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마음이 말하고 있었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눈이 경복궁의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어요. 이른 아침 궁녀들이 처마 아래 쌓인 눈을 쓸어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날이 밝기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잠을 자지 않은 것이었지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연하가 그동안 모아온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씨 부인이 보낸 편지들, 내인을 통해 손에 넣은 문서 사본 몇 장, 그리고 먼 지방으로 발령난 하급 관리가 떠나기 전날 밤 연하의 신복에게 몰래 건넨 자필 진술서 한 장, 굴량미 횡령의 경위와 최 판서의 지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연하는 그것들을 천천히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 고이 접어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창가 탁자 위에 낡은 빗을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그 빗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열었지요. 어머님, 오늘입니다. 주상이 연하를 찾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연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다렸고 주상이 들어서자 예를 갖추었지요. 그러나 주상은 처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오늘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주상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말이 없구나.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이 주상을 바라봤지요. 평소에 고요하고 잔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꽉 눌러두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눈이었어요. 전하께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린 무게가 달랐어요. 주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바로 했지요. 말해보아라.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첩은 전하께 거짓을 품고 있었사옵니다. 주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신첩이 처음 이 궁에 들어올 때 전하의 은총을 입고자 함이 전부가 아니었사옵니다. 신첩에게는 다른 뜻이 있었지요. 연하는 품속에서 접어둔 것들을 꺼내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짚었습니다. 신첩의 생모는 최 판서 댁 측실이었사옵니다. 신첩이 14살 되던 해 가을, 어미는 갑자기 자리에 눕더니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의원은 체증이라 했으나 그날 밤 신첩은 행랑 어멈들의 귓속말을 들었사옵니다. 정씨 부인이 사약을 쓰셨다는 것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주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하는 계속했지요. 신첩은 그날 이후 복수를 마음에 품었사옵니다. 정씨 부인이 신첩을 수양딸로 삼아 간택에 내보낸 것도 신첩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전하의 곁에 서면 저들을 무너뜨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신첩이 전하의 처소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꾹꾹 눌러온 것들이었습니다. 14살의 어머니를 잃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 손으로 흙을 파던 그 밤의 눈물. 골방에서 홀로 책을 읽으며 이를 악물던 수많은 밤의 눈물. 정씨 부인의 다정한 편지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끝내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시간의 눈물이었지요. 전하를 속인 죄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신첩은 전하 앞에서만큼은 끝내 거짓으로 남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전하께서 신첩에게 베풀어 주신 신뢰가 신첩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주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갔어요. 바깥에는 눈이 그쳐 있었지요. 처마 끝에서 녹은 눈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주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빛이? 예, 전하. 그 빛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것은 어미가 그리워서이옵니다. 그것뿐이옵니다. 주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연하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기다렸지요. 주상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이제 연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이윽고 주상이 돌아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상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래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깊고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지요. 짐이 묻겠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짐이 있느냐? 연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있사옵니다, 전하. 처음엔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습니다. 그것이 신첩을 더 두렵게 하옵니다. 복수는 두렵지 않았는데 전하를 잃는 것은 두렵습니다. 주상이 연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도 후궁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임금이 후궁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주상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외로웠던 한 사람이었어요. 짐도 같은 것이 두렵다. 다음 날 아침 주상은 의금부를 불렀습니다. 최판서 댁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어요. 연하가 건넨 문서들이 그 시작이었지요. 굴량미 횡령, 벼슬 매매, 문서 위조. 죄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서댁의 첫 번째 관원이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어요. 정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요. 설마 연하가 그 고분고분하던 서녀가 하는 생각이 미치자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인지 정씨 부인은 알았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한 여인에게 먹였던 것, 그것이 이제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더니 그 이치가 이리도 정확할 줄은 몰랐지요. 연하는 처소 창가에 앉아 눈 녹은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손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빗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지 않았어요. 이미 어젯밤에 다 흘렸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님, 이제 조금만 더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후원의 매화가 먼저 알았어요. 가지 끝에 작고 흰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지요. 겨울 내내 찬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는 것을 연하는 그 매화를 보며 새삼 생각했습니다. 바깥은 봄이 오고 있었지만 판서댁은 반대였어요.
의금부의 조사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관원 몇이 판서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가 싶더니 어느 날 아침 최 판서와 거래한 상인 하나가 조용히 포도청으로 끌려갔지요. 그 다음 날에는 2조의 하급관리 둘이 의금부로 소환됐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판서댁 문전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편지를 보내오던 이들도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지요. 권세란 것이 본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올 때는 소리도 없이 오더니 갈 때도 소리 없이 가는 것이었어요. 최 판서는 사랑채에 틀어박혔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한 잔, 그 다음에는 2잔, 이내 술상이 통째로 들어왔지요. 연화에게 급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주상께 잘 말해달라고, 이 아비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비라는 단어를 편지 안에서 수도 없이 썼어요. 연화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비.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지요. 골방에서 살던 14해 동안 그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마당에서 마주쳐도 최 판서는 연화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비라고 쓰고 있었지요. 연화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정씨 부인이 입거를 청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명목은 무난이었어요. 수양딸의 안부를 묻고자 한다는 것이었지요. 주상은 허락했습니다. 연화가 청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연화 쪽에서 먼저 독대를 원했습니다. 상궁들이 의아해했지만 연화는 조용하고 단호했어요. 주상도 그 뜻을 알았기에 내관들을 물리고 처소 밖에서 기다리게 했지요. 문이 닫히고 처소 안에 2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예전에 그 위세가 없었습니다. 안채에서 호령하던 목소리도 차갑게 가라앉던 눈빛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몸이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2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는 모습이 오래전 연화가 그 앞에 서 있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지요. 연화는 자리에 앉아 정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지요. 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씨 부인이었지요.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마님. 연화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 말을 잘랐어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칼날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씨 부인. 그 한마디에 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마님이 아니라 정씨 부인이라고 불린 것이었지요. 연화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골방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호롱불 아래 책을 읽을 때도 어머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늘 생각했지요. 언젠가는 이날이 오겠구나 하고. 정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 어머님께 먹이셨던 사약이 이리도 달콤한 맛이었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려는 듯 입이 달싹였지요. 그러나 연화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눈 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지요. 차라리 눈에 불꽃이 튀었다면, 소리를 질렀다면, 울음을 터뜨렸다면 정씨 부인도 무어라 대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은 깊고 고요한 물처럼 잔잔했어요. 그 잔잔함이 오히려 정씨 부인의 가슴을 무너뜨렸지요. 이제 당신이 그 잔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정씨 부인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미쳤던 게지. 어찌 그런 짓을 했는지.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갈라졌어요.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예전에 연하의 어머니 오기가 바로 이 모양으로 정씨 부인 앞에 엎드렸겠구나 싶었지요. 그때 정씨 부인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울지 마시지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당신이 어머님께 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하가 창밖의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권세도 가문도 그 안채의 호령도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느끼셨을 것과 가장 가까운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정씨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연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독대가 끝나고 정씨 부인이 처소를 나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부축하는 시비의 손을 잡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지요. 처소 문이 닫히고 연하 혼자 남았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순간을 그토록 오래 꿈꿔왔는데 막상 다가오고 보니 통쾌함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묵직한 무언가였지요. 무겁고 고요하고 조금 쓸쓸한 어머니의 빚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걸음만 더입니다. 그 목소리가 처소 안에 조용히 번졌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것을. 저 매화꽃 향기 어딘가에 섞여서 이 봄바람 어딘가에 실려서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창밖에 매화 한 잎이 떨어졌습니다.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후원의 매화가 지고 나면 복사꽃이 피었고 복사꽃이 지고 나면 작약이 올라왔어요. 궁궐의 봄은 해마다 그렇게 순서를 지키며 찾아왔지요. 그러나 올봄은 달랐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그 사이에 한 가문이 통째로 무너졌으니까요. 의금부의 조사는 석 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굴량미 횡령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벼슬 매매가 드러났지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죄목은 늘어났고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둘 끌려 나왔습니다. 최판서와 거래했던 상인들, 문서를 고친 하급관리들, 청탁을 넣었던 양반들까지 판서 댁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자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길고 긴 실이 나왔어요. 최판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의금부 신문에서도 모른다. 기억이 없다. 아래 것들이 멋대로 한 짓이다를 되풀이했지요. 그러나 연하가 건넨 자필 진술서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먼 지방 관아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 하급 관리의 손으로 직접 쓴 글이었으니까요. 날짜도 액수도 최 판서의 지시 내용도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최 판서에게 유배령이 내려졌어요.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곳이었지요. 판서 대꽃가는 봉인됐고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높다란 기와 담장 안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봄마다 탐스럽게 피어오르던 후원의 작약도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정씨 부인은 유배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비가 아니었지요. 연하의 말대로였어요. 죽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법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이 끌려가는 것을 대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평생 그녀가 쌓아 올린 것들, 가문의 권세며
안채의 호령이며 북촌에서의 위신이 하루 사이에 제가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오래 울었어요.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 소식을 처소에서 전해 들었어요. 내인이 고하는 말을 듣는 내내 연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들은 뒤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인이 물러나고 혼자 남자 연하는 창가에 앉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어요. 통쾌하지도 않았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수면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오랫동안 꼭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손처럼 힘이 빠지고 텅 빈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꺼냈어요. 손 안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빗살 사이사이에 오래된 때가 끼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남아있을 것도 같았지요. 연하는 그 빗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져서가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무너져서도 아니었지요. 다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봄을 어떻게 맞으셨을까? 후원 어딘가에 앉아 볕을 쬐며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셨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을까? 그 평범한 봄날이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연하는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주상이 처소로 들어선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연하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상은 조용히 곁에 앉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윽고 주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련하냐? 연하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전하. 후련함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주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의례 그렇다. 짐도 알고 있다. 전하께서는 왕위에 오르셨을 때 그러하셨습니까? 주상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더 외로웠지.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상을 바라봤어요. 주상도 연하를 바라봤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오갔습니다. 비슷한 외로움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견뎌온 두 사람의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전하, 말해라. 신첩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복수만을 보고 걸어왔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상이 연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짐 곁에 있으면 된다. 달이 태양 곁에 있듯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늦은 봄바람이 불었어요. 후원의 작약 꽃잎 몇이 바람에 실려 날았지요. 붉고 고운 꽃잎들이 허공에서 잠시 춤을 추다가 소리도 없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끝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골방의 서녀로도 판서댁 수양딸로도 그 어느 곳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지요. 그녀가 서야 할 곳은 처음부터 여기, 이 궁궐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상의 곁에서 조용히 그늘진 곳을 밝히는 것. 달이 태양 곁에서 밤길을 밝히듯이 연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따뜻하고 평범한 봄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빚은 평생 품속에 간직했지요. 그 빚이 닿는 곳에 늘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궁궐 안 사람들은 연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고하다고, 차갑다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연하는 이제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쉽게 울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봄이 오면 후원의 매화 앞에 혼자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름도 없는 뒤뜰 한켠의 작은 무덤 앞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어요. 연하만 알았지요. 꽃은 피어 있을 때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꽃이 진 자리에 향기가 남는 법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코끝에 남아있는 그 향기가 어쩌면 꽃이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오래된 흔적인지도 모릅니다. 연하가 그러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소리 높이지 않았지만 단단했지요. 골방에서 뿌리를 내린 꽃은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했습니다. 최판서와 정씨 부인은 그 이치를 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연하는 그 이치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지요. 복수가 그녀를 만들었지만 복수만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는 어머니의 빛이 있었고 달빛 같은 지혜가 있었으며 끝내 사랑을 알아버린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월의 밤 궁궐 위로 달이 떠올랐어요. 스스로 빛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버틴 대로 피어나는 것이 삶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연하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마음에 남으시길 바랍니다.